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주달 원가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감가 요인까지 이제 정리하셨고요. 물리적 감가가 변동의 원칙, 기능적 감가가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적합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고, 그 기능적 감가에 해당하는 게 균형의 원칙과 결부되어 있다는 게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감가 수정을 했을 때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에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용연수 기준법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보신다 그러면 균등삼각법이자 직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균등이라는 것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에 주로 쓰인다. 그래서 일정액만큼 건물의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 감가하고는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구해보려고 그러면요.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요. 여기를 이제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제주달 원가에서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이렇게 예, 적용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시면 제주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도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요. 예, 요거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인데요. 예, 근데 이 방법에서는 이 경과년수는 알고 있다는 이건 줘요. 경과년수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적산 이 가격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교과서에 예제가 있죠. 이 453페이지에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권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을.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조건이 다 주어져 있죠.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 시점이 2014년이니까 경과년수가 5년이라는 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주는 거죠. 5년이라는 거를.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됐을 때, 자,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제주달 원가를 얼마라고 줬냐면요. 2억이라고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기준점의 제주달 원가가 2억. 그 다음에 여기서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잔존 가치는 10%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1에서 0.1을 빼면 0.9가 나오죠. 2억 곱하기 0.9 하게 되면 1억 8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번거로우시면요. 이게 50년일 때 2억이잖아요. 그런데 잔존 가치율이 10%란 얘기니까 2억에 10%면 2천이죠. 그러면 2억에서 2천을 빼도 1억 8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간단하게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령상에 보면은 잔존 가치율은요. 제로 아니면 10%밖에 안 줘요. 예, 원래는 잔존 가치율 자체가 제로로 보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나중에 수명이 다 돼서 철거할 거 아니겠어요? 철거할 때 우리가 폐자재가 나오잖아요. 철근 이런 거. 그거가 가치를 얘기하는데 실제 상을 보면은 건물에서 나오는 폐자재 가격보다는 철거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실제는 이거를 0으로 보는데 계산상에서는 제로 아니면 10%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인데 5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360만 원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360인데 5년이라고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러면 360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감가 누계액이 1,8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적산 가격을 구한다 그러면 2억에서 1,800을 빼게 되면 1억 8,200만 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예, 정액법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학생분들이 싫어하는 게 분수식 들어가 있고 뭐 잔가율을 켜니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문제 밑에 가게 되면요. 정률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정률법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그 정률이잖아요.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초기에 감가액을 크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물건이 있죠. 그때 이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이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이 왜 자동차를 이제 새로 구입하시죠? 그러면 신차일 때의 가격과 출고한 시점에서의 중고 가격의 편차가 크죠. 그럼 왜 이렇게 편차가 클 수밖에 없냐면 신차가 계속 개발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초기에 감가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률법에서는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고자 할 때는 예, 여기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요. 예,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이게 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주달 원가가 예, 1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각률이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건 고정이란 얘기죠. 그리고 경과년수가 예, 3년 된 그죠? 어떤 이제 기계에 대한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우리가 1년 차 됐을 때 잔액은 1억이고요. 여기에다가 상각률 5%를 하게 되면 1년 차의 감가액은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1억에서 500만큼 감가가 됐으니까 잔액이 9,500이죠. 여기에다가 5%를 적용하게 되면요. 47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3년 차가 되면은요. 9,500이 아니라 475만 원만큼 감가가 됐으니까 9,025만 원 나겠죠. 여기에다가 5%를 적용하게 되면 451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률법은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잔고정감법, 체감상각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왜 체감하냐면 잔액이 줄잖아요. 잔액이 주는데 정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감가액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구하는 게 정률법의 사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큰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나와 보시게 되면 상환기금법이라고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감채기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제목대로요. 454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정액법을 대입해 봤죠. 예, 정액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이 360이라고 이렇게 예, 정리한 거죠. 조금 아까 계산 문제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만약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죠? 감가 누계액이 1,800이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죠. 전체 가치가 2억이었는데. 그런데 상환기금법의 사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게 수익 방식에서도 다시 또 제시가 되죠. 얘는 매년의 감가액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300. 그러면 얘는 감가 누계액이요. 1,5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정액법에 비해서는 감가액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거를 이자로 채워준다는 얘기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요. 외부의 투자 운영에서 뭐를 발생시키냐면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그 이자로 채워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요. 일정한데 얘가 감가액이 적은 이유는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거를 외부의 투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환기금법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정액법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이런 그림을 하나 놓고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울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이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우하향하니까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고요. 둘은 수평이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있는 애가 정액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환기금법이죠.
그러면 일정한데 얘가 적잖아요. 요 적은 차이가 이자 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정률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에서 구했는데 문제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의 가치라는 게 매년 일정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연수 기준법에서 구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 감가법을 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찰감가법이라는 것도 감정평가사의 어떤 이제 실무 경력이 한 3년 이상인 사람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해법이라는 것도 쓸 수 있는데요.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감가액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물리적 감가가 있고요. 기능적 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가 있어요. 예, 또 얘도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체 비용을 들인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요. 비행기 이착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비행장을 이전을 시키든 내가 이사 가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불능인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감가 같은 경우도 왜 치유 불능의 사고는 뭐냐면요. 지은 지 한 50년 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길 가던 트럭이 벽체를 퉁 쳐가지고 이쪽에 한쪽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벽에 대한 수리를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가치가 다시 사라졌냐면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치유 불능인 감가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감가액을 다 따로따로 구해서 예, 전체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분해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 예,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455페이지에 박스 밑에 가면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수정과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의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보시면 감가수정하고요. 감가상각의 비교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론으로 물어보면은 물어볼 만도 한데 요즘 이론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하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었을 때, 자, 얘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네요. 근데 얘는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액을 공제해서 예, 얘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제 정액법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장부상에서 매년 일정인 만큼 가치가 감소된다라고 보고 그만큼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액법으로 구한 감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관찰 감가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인정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제조달 원가,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예, 그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시면 이런 원가법의 장단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원가법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일단 원가법의 장점은요. 우리가 공공 또는 이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이런 애들을 평가는 원가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왜 시청 같은 이런 청사도 거래할 수 있고요. 예, 그것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게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예, 그런데 얘가 단점은 뭐냐면요.
비용에만 기초하기 때문에 시장성이나 지역성 같은 것들은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한 건물이. 얘도 5층이고 얘도 5층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을 때 비용이 10억 들어간다 그러고요. 8억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고요. 얘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만 놓고 보면은 얘가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오로지 얘를 짓는데 비용에만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적산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적산법에서는요,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의의만. 그죠? 왜 의의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적산법이라는 것은 임대하기 위해서 투자한 이 자본 있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요. 예, 이게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 적산 임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초가액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한 10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 중에 내가 5층을 내가 분양받아서 여기만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만 기초가액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내가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거면 전체 투자한 자본이 다 기초가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하면 이제 순임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가액이 10억인데 내가 기대하는 이율이 10%예요. 그럼 얘가 1억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한 2천 들어간대요. 그러면 2천을 갖다가 가산을 해줘야 돼요. 이걸 빼게 되면 8천밖에 안 나오면 여기 있는 10%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럼 왜 요거까지만 하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그 457페이지에 보시면 자, 중간에 보면 상단에 4번에 필요재경비 있을 때요. 그 필요재경비 항목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투자론에 가면 경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게 있을 때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 회계상의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의 경비 항목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적산법의 의 정도만 넣어드릴까 그러다가 이 교과서들을 보면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 반영은 해드렸지만 예, 이 파트는 그냥 생략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적산법 자체의 의 용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458페이지에 가면 비교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정리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요.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방식이라는 것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 사례 가격이 있죠. 예, 거래 사례 가격으로부터 거기 의의를 보시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사례 가격으로부터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과 지역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 요인과 그 다음에 면적 비교를 통해서 이 비준 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준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비준이라는 거는 이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가장 적합한 사례를 구해야 되고요. 사례를 구하는 다음에 사례 정상화 작업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 과정을 거치면 얘가 도출이 돼요. 면적은 개별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요인에 포함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식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학생분들이 어렵다라고 처음에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이렇게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방법의 절차상에서는
이 대상 부동산하고 아주 적합한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례 채택 기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사례 채택 기준에서는요, 제일 먼저 보시면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 부동산인데요. 이 대상 부동산은 AC 있죠? AC B고 C동에 C동 1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아 있는 사례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 동일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례를 구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적인 유사성이에요.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은요. 이게 2층 규모고요. 구조가 만약에 벽돌로 돼 있으면 비슷한 규모가 돼 있는 사례에 된다는 얘기죠. 쟤는 1층의 목조주택이면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격차가 있더라도 개별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그 격차가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거는 항상 기준 시점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준 시점하고 거래 시점이 있잖아요. 이게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서로 다르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거래 시점을. 거래 시점을 모르는 사례는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일단은 구하는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세보다 조금 싸거나 비싸게 거래가 됐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정이 불가능한 사례는 수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459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에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같은 경우는요. 거기 보시면 가족 상호 간의 거래 사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정상적인 시세는 10억인데 야 세금만 내고 가져가 이렇게 거래가 성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배분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물적인 유사성을 비교했을 때요. 자,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 토지, 이게 토지란 말이죠. 그럼 얘하고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건물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토지만 사례로 빼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배분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분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에서 무슨 가치를 아냐면 건물 가치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 가치를 빼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만 이렇게 비교 사례로 채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배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사례 중에서 토지만을 사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가 사례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459페이지에 박스 밑에 가면은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정상화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정보정이에요. 만약에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 요 사정보정 작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요게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비율 수정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율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분수식으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분모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비교되는 항목은요, 둘 다 100을 줘요. 모든 항목의 비교가. 그러면 이제 비율수정법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위치하고 면적이 있으면 위치가 더 중요해요.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이 비중이 100이에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율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이 개별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그래서 이 사례 가격을 봤더니 사례 가격이 8천인데, 그죠? 요게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했다는 거죠. 그럼 보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사례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얘만 100에서 몇 프로? 20% 빼면 되죠. 이 비율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분의 100이잖아요. 80분의 100을 계산하면 1.25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8천 곱하기 1.25 하면 얘가 다시 1억으로 상향 조정돼요. 원래 1억에 거래되는데 20% 싸게 8천에 거래된 사례니까 1억으로 이렇게 정상화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정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점 수정이 있어요. 시점 수정이라는 건요,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걸 얘기를 해요. 요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현재 시점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래점의 가격을 기점으로 바꿔줄 때, 여기 우리 교재 보면 박스에 지수법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가법에서 해보신 거예요. 거래 시점의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냐면, 자, 이 사례 가격이 가격이 만약에 4억인데요. 거래점의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의 지수가 145래요.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이걸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45니까 1.45 나오겠죠. 그러면 5억 8천 나온다고요. 우리 제주도 원가 구할 때 비용지수법에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지수법이라는 게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보면요, 사정보정은 거의 사정보정할 게 없다라고 주고요. 시점 수정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그냥 몇 프로다라고 이제 줘요. 그렇게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60페이지 하단에 가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역하고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를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종합적인 비교법은 예를 들어서 사례 지역이 대상 지역보다 5%가 우세하대요. 그러면 이게 5%가 우세하다는 얘기는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여기가 사례 지역, 여기가 대상 지역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슨 지역이 사례 지역이 5% 우세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5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그게 종합적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평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항목별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로 조건이 있고요, 뭐 접근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조건,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 되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됐을 때 사례 부동산은 다 100을 주는 거예요. 100을 주고 대상 부동산만 이 가로 조건이 5%가 열세하대요. 그럼 100분의 95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9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100이다. 똑같으면 고정할 필요가 없고요. 거꾸로 대상 부동산이 5%가 우세하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례는 그냥 그대로 100인데 대상이 5% 우세하니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평점법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계산을 한번 도출하는 건요. 뒤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우리가 한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을 보시면요. 462페이지에 일단 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하니까 좀 더 실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 시장에 이 극단적인 호불항이 있어서 가격이 막 너를 띄게 되면 사례로 채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겠죠. 그리고 사정보정이나 시점성이나 전부 다 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서예요. 그래서 과학성이 좀 결여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임대사례 비교법, 이거 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한번 도출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